1975년 3월 25일 메릴랜드주 켄싱턴의 평온한 교회 마을에서 두 자매 12세 셸라 라이언과 10세 캐서린 라이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두 소녀는 위튼 플라자 쇼핑센터로 피자를 먹으러 간 간단한 외출을 했지만 그곳에서 그들의 흔적은 끊겼다. 비명도 단서도 없었다. 이 사건은 그들의 가족에게 38년 동안 끊임없는 고통과 의문을 남겼다. 그리고 2013년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975년의 켄싱턴, 미국 교회의 이상향. 1975년 봄, 켄싱턴은 미국인들이 꿈꾸는 교회 낙원 그 자체였다. 나무가 늘어선 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는 동네, 이웃들이 서로의 이름을 아는 친근한 분위기.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 집에 진흙을 묻히고 들어오는 정도였다. 플라이어스 밀 로드에 위치한 라이언 가정은 따뜻함으로 빛났다. 존 라이언은 지역 라디오 방송국 MLFM의 유명한 DJ로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워싱턴 DC 지역 주민들에게 친숙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는 단지 자빠였다. 메리 라이언은 4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분주한 가정을 완벽히 관리했다. 15세 제이, 12세 셸라, 10세 캐서린, 그리고 9세 조셉. 이 네 남매는 각기 다른 개성을 지녔지만 특히 셸라와 캐서린은 가정의 중심이었다. 셸라는 10대가 되어가는 전환점에 있었고 캐서린은 생기 넘치는 성격으로 모두를 매료시켰다. 3월이 다가오면서 라이언 가정은 두 소녀의 생일로 들떠 있었다. 셸라는 13세, 캐서린은 11세가 될 예정이었다. 이 가족은 미국의 꿈을 상징하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1975년 3월 25일, 이 완벽한 가족의 초상은 영원히 깨지고 말았다. 운명의 날, 1975년 3월 25일. 봄방학의 화요일 아침, 라이언 가정은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학교가 없던 그날, 제이는 친구들과 농구를 하러 나갔고, 조셉은 형을 따라갔다. 실라와 캐서린은 위튼 플라자 쇼핑센터로 가기로 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피자를 먹고 이스터 장식을 구경하며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다. 메리 라이언은 딸들에게 4시까지 귀가하라는 엄격한 지시를 내렸다. 두 소녀는 각자 $2를 받고 당시로서는 제법 큰돈이었던 이 돈으로 피자를 사 먹을 계획이었다. 11시가 되자 두 자매는 웃으며 집을 나섰다. 그들은 익숙한 동네 거리를 걸으며 쇼핑센터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었다. 위튼 플라자에서의 이상한 만남. 두 자매는 오후 1시 이전에 위튼 플라자에 도착했다. 쇼핑센터는 가족, 10대, 쇼핑객들로 북적이는 평범한 장소였다. 하지만 그날 2가지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다. 첫 번째는 오렌지 볼 피자 가게 밖에서 일어났다. 동네 소년이 셸라와 캐서린이 낯선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 남자는 약 6피트 키의 갈색 정장을 입은 신뢰할 만한 외모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브리프케이스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1975년 당시 고급 장비였던 테이프 레코더가 있었다. 그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한다고 하며 아이들의 목소리를 녹음해 방송에 내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셸라와 캐서린은 아버지가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는 터라 그의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들은 웃으며 마이크에 대고 말했고 다른 아이들도 흥미를 느끼며 동참했다. 이 남자는 약간의 절름발이로 걸었다는 세부 사항이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오후 2시경 제이가 쇼핑센터에 연을 사러 왔다가 오렌지 볼 레스토랑 창문 너머로 여동생들을 보았다. 그들은 피자를 먹으며 웃고 있었다.
그들은 전혀 걱정스러운 기색 없이 즐거워 보였다. 하지만 그곳에는 또 다른 불쾌한 존재가 있었다. 두 번째 용의자, 위협적인 젊은 남자. 같은 시간, 다넷이라는 소녀와 친구들은 쇼핑센터에서 불쾌한 젊은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긴 머리에 여드름이 심하고 왼쪽 뺨에 흉터가 있었다. 그는 초라한 옷차림에 피터스 재킷을 입고 있었고 마치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듯 했다. 그는 다넷과 친구들을 집요하게 쳐다보며 따라다녔다. 다넷의 친구 중 한 명이 사진이나 찍어 오래 갈 테니까 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쳐다보며 따라다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남자가 셸라와 캐서린에게도 똑같은 위협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는 점이다. 오후 2시 30분경 가족 친구가 두 자매가 쇼핑센터에서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다. 그들은 평소처럼 대화하며 걸었고 겁에 질린 모습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후 두 소녀는 완전히 사라졌다. 악몽의 시작. 4시가 되자 메리 라이언은 딸들이 돌아오지 않자 초조해졌다. 4시 15분, 4시 30분, 5시가 되어도 소식이 없었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5시 15분, 메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에 사로잡혔다. 존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메리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들은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에 전화해 두 딸의 실종을 신고했다. 저녁 7시 캐서린과 셸라 라이언은 공식적으로 실종자로 등록되었다. 경찰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곧 나타날 거라며 낙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수색견이 쇼핑센터에서 두 소녀의 냄새를 추적했지만 주차장에서 흔적이 끊겼다. 마치 두 소녀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듯 했다. 대규모 수색과 랜섬 요구. 수색은 빠르게 확대되었다. 여러 기관이 참여했고 스쿠버 다이버들이 호수와 연못을 수색했으며 하수구와 빈터, 폐건물까지 샅샅이 조사했다. 지역 주민 수백 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섰고 $9,000의 보상금이 걸렸다. 두 소녀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가 동네 곳곳에 붙었다. 4월 4일, 실종 10일째 되던 날, 라이언 가정에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변조된 목소리의 남자가 두 소녀를 납치했다며 $10,000를 요구했다. 돈을 엠허스트 법원 화장실에 두라는 지시였다. 경찰은 진짜 납치범일 가능성을 고려해 돈을 위장해 놓았지만 납치범은 경찰의 감시를 눈치채고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 존은 딸들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전화는 끊겼고 그 후 다시 걸려오지 않았다. 좌절과 희망의 반복. 수색은 몇 달간 계속되었지만 단서는 없었다. 4월 6일, 11세 소년 윌리엄 크랩스가 버지니아주 211번 도로에서 두 소녀로 보이는 아이들이 백색 폰티악 차량에 타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다음 날, 매너서스에서 두 소녀가 묶인 채로 베이지색 포드 스테이션 외건에 타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이 차량은 급히 도망쳤고 일부 번호판 정보 DMT6, 메릴랜드 번호판가 확보되었다. 하지만 이 단서도 결국 허탕으로 끝났다. 시민 CB 라디오 네트워크도 수색에 동참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5월 23일 블레어리 부지사는 122명의 주 방위군을 투입해 몽고메리 카운티의 숲을 수색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체도, 범죄 현장도, 납치 증거도 없었다. 냉혹한 현실. 1975년 여름, 라이언 가족은 딸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만 딸들의 죽음을 인정해야 했다.
수사팀은 테이프 레코더 남자와 젊은 용의자에 대한 스케치를 배포하며 단서를 찾았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1987년 프레드 하워드 커피라는 아동 성범죄자가 용의자로 떠올랐다. 그는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기기를 사용하는 전력이 있었고 실종 당시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을 3월 25일에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잊혀진 단서, 로이드 웰치. 1975년 4월 1일 18세 로이드리 웰치 주니어가 경찰에 전화해 테이프 레코더 남자가 두 소녀를 붉은 카마로에 태우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에서 실패했고 보상금을 노린 아퍼투니스트로 치부되었다. 그의 진술은 거짓말로 기록되어 파일 속에 묻혔다. 2013년 냉동고 사건의 재개. 2013년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은 크리스 햄록 형사에게 이 사건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수천 페이지의 문서를 검토하던 중 웰치의 1975년 보고서를 발견했다. 1977년 웰치의 머그샷이 젊은 용의자 스케치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웰치의 범죄 기록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아동 성추행, 강간, 폭력 등으로 여러 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력 범죄자였다. 2013년 10월 16일 햄록은 델라웨어 교도소에서 웰치를 신문했다. 웰치는 즉시 당신들이 그 두 실종 아동 때문에 온 거지라고 말했다. 그는 1975년 위튼 플라자에서 소녀들이 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하며 세부 사항을 제공했다. 그의 이야기는 신빙성이 있어 보였다. 진실이 드러나다. 2014년 7월 여러 차례 신문 끝에 웰치는 자신의 아버지 로이드 웰치 시니어와 삼촌 리처드 앨런 웰치가 소녀들을 납치해 하이츠빌의 콘크리트 지하실에서 학대했다고 털어놓았다. 지하실은 단일 입구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2014년 9월 경찰은 그 지하실에서 대량의 혈흔을 발견했다. DNA는 열화로 식별이 불가능했지만 혈흔의 양과 분포는 웰치의 증언과 일치했다. 웰치는 소녀들의 시체가 버지니아주 테일러스 마운틴에서 태워졌다고 밝혔다. 그의 사촌 헨리 파커는 1975년 웰치가 피 묻은 더플백을 들고 나타나 며칠간 불태웠다고 증언했다. 웰치의 여동생 코니 에이커스도 피 묻은 옷을 본 기억을 떠올렸다. 테일러스 마운틴 수색에서 뼈 조각, 치아, 안경 철사 등이 발견되었지만 DNA 식별은 불가능했다. 정의의 실현. 2015년 7월 웰치는 두 건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7년 9월 12일 그는 유죄를 인정하며 48년형 2개를 병과로 선고받았다. 그는 성추행과 살인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납치와 증거인멸에는 참여했다고 시인했다. 리처드 웰치는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라이언 가족은 42년 만에 정의를 보았지만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존 라이언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아동 안전과 냉동고 사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해결 질문. 테일러스 마운틴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로이드 웰치가 진실을 말했을까? 아니면 그는 더 깊이 연루되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이 사건에 감동받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미국을 뒤흔든 범죄 사건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해주세요.